오늘 저는 왜 예측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실패하고 대응 중심의 국가가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응 중심 행정의 5대 조건적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가 예측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위기는 예측에 대한 맹신에서 시작됩니다. 기존의 현대 행정은 데이터와 매뉴얼만으로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재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예측 실패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상수가 되었음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더 정확한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이 빗나간 직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빠르게 조정하며 동시에 시민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응이라는 것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구조적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에는 5가지 구조적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초예측, 적응행정, 회복행정, 가외행정, 그리고 반응행정입니다. 각각은 인식의 조건, 행위의 조건, 시간의 조건, 구조의 조건,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과 연결됩니다. 첫째, 초예측 역량은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는 인식을 요구합니다. 둘째, 적응행정은 상황에 따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행위의 유연성입니다. 셋째, 회복행정은 위기 후 신뢰를 재구성하는 시간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넷째, 가외행정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여유를 설계하는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응행정은 시민과 끊임없이 연결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량입니다. 이 5가지는 선택적인 메뉴가 아니라 대응 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적 조건이며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대응 체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역량은 초예측입니다. 이는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초예측은 단순히 더 나은 수학적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을 단일한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하고 공식 문서에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명시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실패 사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예측 모델에 맞지 않는 쓰나미 파도를 상정외로 간주하며 무시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성공적인 초예측의 예시입니다. 정부는 확산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단일 예측 대신 다양한 병렬적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는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역량은 적응행정입니다. 이는 자동적인 반응이 아닌 판단에 기반한 조정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이 매뉴얼 준수에 집중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판단 기반 조정을 강조합니다. 핵심 통찰은 이렇습니다. 적응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공간의 문제입니다. 매뉴얼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현장 공무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정책은 고정된 완제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정 가능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좋은 사례입니다. 독일은 이 정책을 고정된 청사진으로 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다시 그리는 지도처럼 운영하며 발생 가능한 오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량은 회복행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원상복구, 즉 물리적 시설만 다시 짓는 것을 넘어 기능과 신뢰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스템과 신뢰를 새롭게 설계하여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르웨이의 브레이비크 테러 이후 대응이 좋은 예시입니다. 노르웨이는 독립조사위원회를 통해 실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재확립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세월호 참사는 물리적 수습은 이루어졌지만 참사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신뢰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넘어 깨진 신뢰와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 역량은 가외행정입니다. 이는 효율성을 넘어 여유를 남겨둘 용기를 의미합니다. 기존 관점에서는 중복을 낭비로 보았습니다. 효율성 극대화는 평시에는 좋지만 위기 시에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설계된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가외성은 실패에 대비한 인프라, 즉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중보고 라인, 여유자원, 예비인력은 불확실성 시대의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이러한 가외성의 부재가 초래하는 함정을 보여줍니다. 단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 일본의 재난 인프라는 훌륭한 해법입니다. 평소에는 낭비처럼 보이던 비축물자와 반복적인 훈련이 대지진 시 유일하게 작동하는 생존의 기반이 되었고, 이는 가외성이 낭비가 아닌 생존을 위한 보험임을 입증했습니다. 다섯 번째 역량은 반응 행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를 넘어 민주적 연결성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 행정은 시민의 변화하는 요구와 두려움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네 가지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포퓰리즘이나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 간의 양방향 소통과 연결이 핵심입니다.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소통 방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완벽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우리가 함께 결정한다는 공동체적 감각을 시민에게 부여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에 강한 국가와 흔들린 국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초예측 단계에서 무지를 인정하고 불확실성을 공개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응 행정에서는 검사 기준과 마스크 정책을 신속하게 변경했으며 가외 행정에서는 민간 검사 역량을 동원하는 여유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신뢰를 높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사태는 상정외라는 이유로 파도를 무시하며 초예측에 실패했고 매뉴얼 준수로 인한 마비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효율 중심 설계로 안전장치 부족을 드러냈고 정보 은폐로 신뢰 붕괴를 맞았습니다. 뉴질랜드는 불확실성을 공개하고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조기 봉쇄라는 여유 전략을 통해 신뢰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국 성공은 자원의 양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 역량이 동시에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걸까요? 한국 행정의 실패를 이 다섯 가지 역량의 관점에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지역사회 전파는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초예측에 실패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매뉴얼 준수에만 집착하여 현장의 판단이 마비되는 적응 실패를 겪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진상규명 공방은 신뢰 붕괴로 이어지는 회복 실패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는 효율 중심으로 설계된 취약성, 즉 책임과 여유의 부재로 인한 가외 실패의 아픈 예시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후반기의 정책 피로감과 시민 연결 단절은 반응 실패의 결과입니다. 이 실패들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특정 조건적 역량이 결여된 이른바 구조적 공백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측 국가에서 대응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예측 국가는 정확도와 효율성을 목표로 중앙 집중적이고 경직된 구조를 가졌으며 실패를 처벌해야 할 범죄나 실수로 보았습니다. 시민의 역할은 수동적인 고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대응 국가는 회복력과 신뢰를 목표로 합니다. 가외성을 허용하고 느슨하게 결합된 유연한 구조를 가지며 실패를 학습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시민은 능동적인 센서이자 파트너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강한 국가는 완벽하게 예측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처방을 제안합니다. 먼저 책임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결과만을 따지기보다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감사의 초점 또한 준수 여부에서 판단 과정의 적절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복 보고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징계 위주의 조사와는 별개로 학습형 조사를 통해 회복 보고서를 발간하여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가외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여유자원, 즉 슬랙을 낭비가 아닌 공공안전자산으로 분류하여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응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의 피로와 불만을 단순한 소음이 아닌 정책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입력 데이터로 취급해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가를 판단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만 합니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무엇을 달리해야 할까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유력하지만 변수는 Y다라고 써서 판단의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매뉴얼을 벗어나 판단해야 할 때는 그 외를 즉시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위기 이후에는 파일을 덮어두지 말고 다음엔 무엇을 바꿔야 할까를 한 줄이라도 기록하여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외 방어에 있어서는 중복 지원을 비효율이 아니라 실패에 대비한 대체의 경로라는 언어로 설명하며 설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민원을 귀찮은 일이 아니라 구조적 경고 등으로 해석하고 그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직은 위기에 취약한지 자가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의 행동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지, 매뉴얼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안전 공간이 있는지, 신뢰 회복이 성과 목표로 측정되는지, 평시에는 놀고 있는 예비 자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시민의 피드백에 따라 정책이 수정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이 구조적 건강 점수표에서 40점 미만을 받으셨다면 귀하의 조직은 대응하기보다는 붕괴하기 위해 설계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단을 포기하지 않는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개혁은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이 보호받고 조정이 허용되며 실패가 귀중한 학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응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미래의 예언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회복력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